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생관리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확진자 2만 명 넘었고 사망자 400명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6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씻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좀 건강관리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또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지역 다니고 이러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요? 사람들이 안 모여서? 인사를 하려고 다니면은 네. 첫째로 이제 신체 접촉을 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악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두 네. 번째로는 애초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닙니다. 아, 사람 자체가 거리에 많지 않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택시 기사 할 때 2월부터 3월까지 했는데 그때 뭘 느꼈냐면요. 택시 기사는 이게 일 매출이 다 자기가 미터기 잡히잖아요. 네네. 근데 2월 말인가요? 그때 미세먼지가 아주 심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아, 굉장히 심했죠 그때. 그때 제가 하루에 보통 한 그래도 19만 원, 20만 원 찍던 게 11만 원 이렇게까지 찍히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하강하는지 제가 그냥 느낀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체감해 보면 돌아다닐 때 그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정하게 미세먼지가 높았던 날보다 그냥 최근 일주일간이 그랬기 때문에 상인분들 거의 지금 절망적인 그 마음으로 지금 가게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인사드리기가 참 민망한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해도 경제가 어렵다 저렇다 말이 많았는데 또 이런 사태까지 겹치면서 거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게 한번 통계를 이제 통계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원래 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 2월 달에 이제 잠깐 이제 환급 받는 금액이라는 것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는 이 지점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이제 워낙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원천징 수액을 조금씩 줄여서 한 곳이 있어가지고 연말 정산은 환급액보다도 오히려 다시 내야 되는 비용이 좀 늘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경제에 지금 악영향을 줄 요소가 있다. 이런 소비 절벽을 우려하는 분들이 꽤 돼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가 총선 앞두고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옛말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은 좀 배가 든든하고 돈이 돌아야 이 사람 마음도 인심도 생기는 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잘 좀 우리 국민들 하나로 힘을 모아서 잘 빨리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먼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얘기부터 해볼까요? 요즘에 보면은 진 전 교수가 아주 자신의 SNS에 어지간한 이슈에 대해서는 다 글을 올리고 있어요. 네, 굉장히 또 센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한두 개 보면은 추미애 장관은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최광옥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권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죠. 양정철이 망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강남 빌딩으로 귀결됐다라고 하면서 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를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종로에 출마해서 명예롭게 패해라. 이게 황교안의 길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좀 진중권 전 교수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핫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핵심에 있는 인물이 말을 할 때보다 핵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정보는 잘하는 사람들 이 이야기할 때 제일 그게 그 진영의 뼈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 스피커 중에 하나가 그 고 정두원 의원 같은 분이었죠. 내부 사정은 잘 알지만은 또 다소 이제 서름도 겪고 또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하셨던 분들이 부담이 되는데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진보 쪽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했기 때문에 저는 사적인 어떤 내용들까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아마 총선 때까지 진중권 교수의 발언은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번에 또 한 명 이제 여기에 스피커가 늘어날 수도 있고 한 명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했던 것이 누굽니까? 이번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컷오프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정봉주 의원이 미투나 이런 사건에 회자된 것은 맞지만은
법원에서 이제 1심 판결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뭐 어떤 분은 그러면 뭐 근데 정당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채택했다고 자랑했던 공천 체제가 뭐냐면 그 상향식 공천이거든요. 경선을 통해 가지고 다 결정하겠다는 건데 네. 상향식 공천의 요체가 뭐냐면요. 어지간한 흠결이나 어지간한 뭐 문제가 있어도 결국엔 당원들과 국민들 선택에 맡긴다라는 원칙을 지켜나가면 상향식 공천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전에 자꾸 뭐 말을 붙여가지고 다른 판단들을 하게 되면은 그게 과거의 공천과 다를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러니까 지난번 2016년에 새누리당이 공천 말아먹을 때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자 상향식 공천하겠다고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언급해가지고 다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정작 공천 들어가니까 청와대에서 여기 떨어뜨릴 놈 붙일 놈 따로 있으니까 처음에 여론조사 돌려봤더니만은 경선에서 못 이길 것 같네. 그럼 자 우선 너한테는 진박 딱지 붙여주고 너한테는 배신자 딱지 붙여주고 그래 다시 붙여봐. 근데 그래도 안 되네. 그럼 몰라 에러먹겠다. 막 무조건 잘라. 이렇게 가면서부터 공천의 원칙이 막 흐트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 안에 골품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분제라고 해야 될까요? 카스트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신께서 원래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한테 이제 하셨던 말씀은 의혹만으로 사람이 사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우린 다 기억하고 있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지.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 정봉주 전 의원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이나 이런 것들 의혹만 있으면 사퇴시키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적용시킨다면은 절대 그런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 차이는 조국은 우리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이고 정봉주 의원도 대중적으로 당연히 뭐 친노 인사도 갖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너 완전 카르텔에 끼진 못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누가 자의적인 칼질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보세요. 누가 봐도 정봉주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고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진박이냐 아니냐로 갈렸던 것처럼 진문이냐 아니면 아니냐로 갈리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아주 남들이 봤을 땐 초록이 동색인데 너는 초록색이고 넌 녹색이야라고 가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이거는 앞으로 엄청난 갈등 자체가 진보 진영 내에서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 위원장은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어쨌든 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부분들이 일종의 진문 여부를 가르는 그러한 기준이 하나가 나왔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봤는데 또 그런데 한편으로 본다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명예훼손에서 무죄가 나긴 했지만 네. 그런 이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던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원종건 씨 상황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이른바 미투 관련해서 상당히 좀 민주당에서는 뭐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 속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그렇죠. 정무적 판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향식 공천의 원칙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죠, 그건 맞죠. 예. 이미 자기들이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안 돼 해서 한 5명 자른 다음에 상향식 공천하겠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를 그러니까 본인 선택에 당원의 선택에 맡겼어야 된다라고 보는군요. 저는 만약에 그것이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무죄가 났지만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출마라고 생각한다면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거기서 경선에서 거를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당원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중 처분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약간 의외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제 뭐 적합도조사나 이런 거 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불명예를 안기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그 이른바 진문이냐 아니냐라는 더 눈치를 볼 수밖에 보이지 않는 전횡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전횡을 하는 사람이라는 맥락이 혹시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했던 그 양정철 원장을 한 어떤 당사자로 보고 저는 있는 민주당 내 권력 관계 이런 것들 아니면 내밀한 건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런 컷오프나 아니면은 배제를 당하신 분들을 여러분을 놓고 보면은 대충 어떤 세력과 척을 진 분들이구나. 아니 이런 게 군집이 형성되면 대충 알겠죠. 어느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어느 세력이 이런 걸 기획했는지를 상당히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 진중권 정 교수가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말을 또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본인이
진보 진영이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분의 보수 진영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내부 고발자의 심정으로 일치화된 것이 아니냐, 일체화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 보면 내가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다, 아주 그것도 매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진 교수는 작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보 진영은 한 번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직전에 패족의 위기에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 당시에도 진보 진영이 그렇게 몰렸다고 하지만 친노가 그렇게 몰린 거거든요. 근데 친노에서 패족의 위기에 몰렸던 것은 그 당시에 무능으로 한번 몰렸던 거거든요. 예, 집권 시에 무능이 국민들한테 각인되어 가지고 그때 한번 패족을 몰렸던 것이고 지금은 거기에 더해 가지고 부도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거든요. 무능 이전에. 최근에는 뭐 좀 너무 뭐 이른바 오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렇죠. 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은 그 집권 세력으로서의 힘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보수 진영도 한번 이제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유가 그게 유능하지만 부패하다. 뭐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 보수 진영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중의 생각이었다면은 부도덕하고 무능하기까지 하다를 한번 보여준 지점이 있었다. 그게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러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냥 세력 전체가 내려갔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에 그 무능보다는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올라왔던 이 문정권이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이제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그런 능력의 문제와 도덕적 파산을 하게 도덕적 된다면은 문제까지 제기된다면 저는 그 다시 한번 내리막길 걸까 이렇게 봅니다. 힘들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내로남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현 집권 세력이 얘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잣대가 왜 이쪽 잣대와 저쪽 잣대가 다르냐, 과거 잣대와 지금 잣대가 다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럼 그 부분을 참 그래 잘못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좀 어떤 겸손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내로남불이 구성 요소가 뭔지를 잘 살펴봤더니만요. 네. 첫째는 보니까 그 공포 기반의 그런 어떤 정치를 조성했던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과거에 민주 진보 진영이 굉장히 세게 나왔던 때가 있었다면은 첫째로 광우병 때. 네. 2008년. 국민 건강권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자, 국민 건강권을 위해 가지고는 뭐 그 당시도 뭐 광우병 국제 뭐 OI인가요? 그런 조직에서 뭐 30개월 이상의 뭐는 괜찮다. 뭐 이런 것 기준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어쨌든 안 돼. 뼈 조각 하나라도 나오면 안 돼라고 해 가지고 국민 건강권을 최대 지상의 가치로 놓고 이제 정권을 압박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보세요. 사드 배치 문제가 나왔을 때 외교 문제를 갑자기 환경과 그 인권의 문제를 치환시킵니다. 건강의 문제로. 뭐냐면 전자파 쏘면은 성주 참외도 우리 먹을 수 없고 예? 안에 가면은 뭐 몸이 튀겨지고 뭐 이런 거 춤추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포,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공포를 끝없이 올려가지고 정권 투쟁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자 이번에 그러면은 보세요. 이번에 자기들이 집권하고 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 대처하는 유한 폐렴에 대응하는 걸 보면은 그 입국 제한 조치, 예? 그 입국 제한 조치를 하자고 이제 야권이 주장하니까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인종차별주의자고 혐오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WHO가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이렇게 막 가르치려 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정권을 공격할 때는 국민 건강권이라는 걸 지상 가치로 삼아가지고 불안을 조성해놓고는 집권하고 나니까 니네 그러면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 이러는 거 이게 내로남불의 한 가지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절대 지킬 수 없는 나라를 운영하고 지킬 수 없는 피해자 지상주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징용공 문제라든지 이런 거 과거 지난 정권에서는 아니면 세월호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가 항상 매번 투쟁할 때 반정부 투쟁할 때 그들의 모토였어요. 자, 세월호 인양을 해요. 그럼 그다음 또 다른 진실을 파헤쳐라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자, 그 위안부 협상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된다. 이게 그 공격을 모여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그거를 자기들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3년 차지만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실을 규명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말하면은 자신들이 그동안 그 투쟁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국민 건강권이랑 피해자 지상주의, 피해자 절대지상주의 이 두 가지 때문에 앞으로 내로남불을 구조적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예, 이준석 위원장의 내로남불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진중권 교수는 앞으로도 발언을 계속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번에 더 이상 상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좀 그런 자세인데 진중권 교수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 한번 터지면 이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 디워 때, 예. 황우석 때, 진중권 교수가 직업적 이제 키보드 워리어 이런 걸 했던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는 신념에 집단 논리로 사람들이 대응해가지고 자기를 찍어 누른다는 생각이 들면은 네. 참지 못하죠. 네. 그때도 디워 이런 거 자기는 자기 봤을 때 상업성이 없고 잘못 만들어진 좀 아주 뛰어나지 않은 영화라 봤는데 애국주의로 이걸 밀어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 도저히 못 버틴 거고 그 예전에 황우석 박사 자기들이 봤을 때 연구 이런 거 뭐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여러 허점이 많아 보이는데 그때 유시민 씨 포함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진영은 아니 나라에서 어떤 훌륭한 과학자가 나와 큰일 하자는데 뭐 작은 흠결이야 놓아놓고 가는 거지 이렇게 가니까 그 집단주의적 진영 논리를 만났을 때 진중권 교수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키보드 칩니다. 네. 그때 그랬었죠. 친노 지금 딱 그거잖아요. 쪽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가지고 우린 가야 된다. 그랬더니만은 그 진중권 교수가 했던 페이스북 글 중에 제가 제일 통쾌하다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봤을 때 남들은 풍차라고 하는 것을 그 거인이라고 인식해가지고 혼자 달려들잖아요. 진중권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풍차와 거인의 동일한 점은 크다는 것밖에 없다. 예. 그런데 자 지금 보면은 싸우고 싶어하는 검찰 윤석열과 노무현을 탄압했던 노무 검사들과의 비슷한 건 검찰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동일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돈키호테가 차고 있다는 건데 저는 그 분석은 아주 저는 진 교수랑 이 위원장이랑 같이 토론하면 아주 지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많이 했어요. 말 엄청 쏟아낼 것 같은데. 많이 했어요. 네. 하여튼 진중권 교수의 이 독설, 뭐 외로운 전사같이 한다고 할까요? 엄청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디까지 또 어떤 얘기를 앞으로 쏟아내게 될지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